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새벽 출근길에 기온이 영하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 후반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추위도 추위지만 폭설이 걱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강한 눈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올겨울에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 습설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에 내린 수도권 습설 피해 지역들은 농축산업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워낙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서 아직도 복구는커녕 정리조차 못한 현장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이 폭설이 내리면 농가에서는 시설물 붕괴 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생육 중인 작물들의 한파 피해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농업시설의 난방장치를 가동해야 하고요.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는데 사실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는 게 특히 어르신들만 계신 곳은 만만치 않은 일 같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토종 씨앗 나눔 안내해 드리고요. 올해 농사일지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종 씨앗 신청과 함께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잠깐 걸었는데 엄청 춥지 않았어요? 못 느꼈나요? 너무 정신없이 와가지고 저는 주차장에서 찬 공기를 뚫고 뚫고 손으로 뚫으셨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전 주차장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이렇게 패딩을 입었거든요. 저도 패딩 입었어요. 패딩 입었는데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패딩이 고장 났나? 그 정도로. 아니, 너무 춥더라고요. 하여튼 네. 정신없이 오면 잘 모릅니다. 예. 네. 미국 얘기가 네. 먼저 들어와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20일에 취임을 하는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걱정을 하는데 네. 유럽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고요. 네, 작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에서는 농민들의 시위까지 있었을 정도로 이 농민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가 있기 때문에 유럽 농민들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유럽 농식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 1기 정부 때 유럽산 주류, 치즈, 올리브 등 주요 수입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유럽 농업계에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유제품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꺼내든 만큼 네덜란드 주요 금융기관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네덜란드 포함해서 유럽 전반의 준비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걱정도 하는데 유럽 농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환경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덜란드 농민들은 2019년 대규모 트랙터 시위를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조치에 반대를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좀 그나마 느슨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농민들은 그나마 환경 규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유럽 정부보다는
낮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는 겁니다. 환경 규제 쪽으로는. 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것은 관세를 많이 매길 거기 때문에 어차피 수출할 때 힘들지 않겠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농업계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간 연구기관인 팜유럽은 트럼프 체제 속에서 유럽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럽 국가들이 환경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환경 규제 정책이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물론 기후변화에 대해서 트럼프의 극단적인 발언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덜란드 농민 시위를 공개적으로 지정 것을 두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농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한 이후에 유럽산 돼지고기, 혼합 분유 등 축산품의 수입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아시아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함께 다양한 품목을 만약에 들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모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보카도, 딸기 등 농산물 가격이 이제 올해부터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농산물 최대 수입국으로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되면 미국의 식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와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인데요. 작년에 농산물 수입액이 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하는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25%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밝혔는데요. 모든 제품이요? 네,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유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고 그래서 관세 카드를 꺼내든 건데 이런 데 비협조적이니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가 되면은 미국의 농산물 공급망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이 이웃 국가에 식량 공급을 얼마나 의존하는지도 또 부각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안 들어올 거고 물건이 비싸질 거고. 맞아요. 네. 그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로부터 어떤 농산물을 주로 수입을 한다나요? 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은요 수입 채소의 3분의 2, 과일 견과류의 절반이 멕시코에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보카도의 90%, 오렌지 주스의 35%, 딸기 20%가 바로 멕시코에서 들여오는 거고요. 특히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2019년 이후 수입량이 무려 48%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신선농산물협회 회장은 미국 소비자들은 식료품점과 식당에서 이제 품절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농산물 코너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품목이 줄어들 거고 레스토랑은 과일 채소를 좀 적게 넣거나 양을 줄이는 등 메뉴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들은 이제 뭐 과카몰리 그 나초 찍어 먹는 그 소스가 아보카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거 먹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류도 관세 부과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멕시코산 맥주, 데킬라는 작년에 미국이 멕시코에 수입한 농산물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증류주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마가리타 등 칵테일 제조 수입는 멕시코의 데킬라 그리고 메스칼 이런 것들이 수입액이 2023년에 그 전년 2019년 대비해서 16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이구 술을 네. 많이 수입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배에 쓰이는 비료 가격 인상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민무역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농부들이 2020년보다 비료에 거의 50%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비료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걱정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료 가격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 이제 좀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농무부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농산물 무역에서 42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비수기 농산물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주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겹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이고 소비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이 모든 게 미국을 위해서 한다고 트럼프는 얘기하는데 네. 이런 기사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 늦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트럼프가 이 일괄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특정 품목으로 골라서 할 거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다시 그 SNS에 가짜 뉴스다라고 글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필요한 품목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먼저 뉴스가 새 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또 미국 얘긴데 미국 전역에 북극 한파가 밀어닥칠 것으로 예보가 됐다는데 네. 거기에 심지어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그래요?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AP통신에서는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까지 같이 확산하면서 코드데믹, 그러니까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코로나랑 독감이랑 네. 이 RSV라고 네, 하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이것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노로바이러스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겨울 들어서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6만 3천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요. 어린이 포함해서 지금까지 2,700명 사망했고 또 연말 연초 휴가철이 겹쳤기 때문에 환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말씀하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은데 이 RSV는 영유아, 노인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뉴욕시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은 독감과 RSV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권고했고요.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면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역시 지난달 초부터 91건 발생 보고가 있었다면서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가 거의 모든 환경에서 최대 한 달간 잠복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야, 우리도 그 독감 백신 맞아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있는데 네. 맞으셨습니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노로바이러스는 좀 이렇게 익히지 않은 음식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예. 굴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아니 조심해야 근데 될 것 같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잠복기가 한 달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이 중국 정부가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통해서 자국의 쇠고기 산업 보호에 나섰다는데 세이프가드라는 게 어떻게 보호한다는 건가요? 네, 이제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서 국내 동종 산업이 심각한 피해가 있었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에 따라서 해당 품목에 그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가 작년 12월 27일부터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입국으로 꼽힙니다. 자국 소비 수준이 높아진 데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외국산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내 외국산 쇠고기 점유율은 2019년 20.6%에서 작년 상반기 30.9%로 1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국가별로 쇠고기 수입량 순위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호주, 뉴질랜드, 미국 순이었습니다. 자국 쇠고기 값이 폭등하자 농가들의 불만이 커졌고요. 그래서 중국의 충목업협회에 비롯한 중국 내 주요 쇠고기 관련 협회 10곳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해달라고 중국 당국에 요청했고 이게 실현이 된 겁니다. 야, 그러면은 중국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브라질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이 중국으로 가장 많은 쇠고기를 수출한 나라이고요. 중국 내 수입 쇠고기 중에서 브라질산 점유율이 50%에 달합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브라질 쇠고기 수출업자 관계자 말 인용해서 브라질은 쇠고기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 중이고 그래서 일본, 베트남, 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와 쇠고기 관련 위생 검증 협정을 맺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걸 체결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네.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브라질산 고기가 경쟁력이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 일본 소식입니다. 지난해 일본에 쌀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연간 쌀 수출액이 북미 시장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처음으로 100억 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일본 정부는 2025년 쌀 수출 목표액을 125억 겐으로 정한 바 있는데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재무성 자료를 보면 일본의 2014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쌀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엔화 약세에다가 북미 국가를 중심으로 높아진 일본 식당의 인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 50% 증가한 수출액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주먹밥, 초밥 등을 판매하는 외국에 있는 일본 식당에서 현지 쌀이 아니라 일본산 쌀을 쓰면서 소비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일본산 쌀이 식어도 맛이 있고 품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인데요. 우리나라 쌀 수출량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 쌀은 인기가 없나? 우리도 맛있는데. K푸드 그러니까요. 많이 팔리고 김밥도 네. 많이 팔리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2013년 쌀 수출량이 6,379톤이고요. 수출액은 1,312만 달러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각각 양은 4배, 금액은 2.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소식 하나 더 볼게요. 네. 일본에서 열린 새해 첫 참치 경매. 저 이거 항상 봤는데 네. 이 경매에서 참다랑어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려 19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고요. 네, 한 마리에. 한 마리에. 이야. 네, 물론 이제 크긴 크죠. 사이즈가 276kg짜리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다랑어가 2억 700만 엔, 우리 돈으로 19억 4천만 원에 우와. 팔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276kg이면 엄청 크긴 하겠네요. 그쵸. 물에서 보면. 네. 그렇죠. 100kg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제가 참다랑어를 실제로 바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어때요? 다이빙하다가. 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요?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큰 애가 사이판에서 만났는데 저를 쳐다보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의 눈동자? 네, 근데 저는 그때 입맛을 다셨죠. 맛있겠다. 근데 이게 워낙 고가여서 아마 한 점도 굉장히 비쌀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본에 있는 수산물 중간 도매 업체가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두 업체가 같이 받은 건데요. 5년 연속으로 최고가 참치를 구매를 한 거라고 합니다. 낙찰가 관련 경매 기록에 남아있는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최고가는 2019년에 3억 3,360만 엔, 우리 돈으로 31억 원이 넘습니다. 네. 이날 최고가 참치를 구매한 업체 사장은 참치는 행운을 교환한 물품이라면서 음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되게 좋은 그렇지만 생각이네요. 네, 비싸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손님들에게는 근데 좋은 선물이 네, 될 거다. 그럼요. 네. 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저랑은 그러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근데 우리 그 정현재 PD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 정보를 검색을 해봤나 봐요. 우리 정현재 PD가 이 노로바이러스의 잠복기가 평균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염성은 2주까지 유지된다고 이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참고 부탁드려요. 아까
한 달 간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아닌가 봐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 정보를 더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어떻게 올해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뭐 새해 계획 많이 세우셨습니까? 새해 계획은 뭐 항상 반복적인 일이라서 반복? 어떤 거요? 농사라 작업은 항상 반복이잖아요. 저 로또 같은 거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려면 사야겠죠. 예, 저만 기대하는 게 아니었군요. 예, 어쨌든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새해는 좀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잘 끊고 계십니까? 클리닉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엊그제 송환이었어요, 그죠, 네. 원장님? 근데 지금이 가장 추운 시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때 추워야 텃밭 농사에 좋다고요? 추울 네. 때 추워야 된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제 그 월동하는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워줘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이 추울수록 그 해는 풍년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 올해 괜찮겠네요. 네. 올해 추운 거잖아요. 이번 주에 춥다 그러죠 또. 아마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토종 씨앗 신청을 해주고 계신데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토종 씨앗을. 네네. 예. 오늘부터 나눔을 약속드린 토종씨앗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예, 예. 방송 시간 중에 문자를 보내셔야 신청이 됩니다. 방송 시간이 지난 후에 문자 보내시면 다른 방송에서 이 문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셔야 하고요. 10여 종의 토종 씨앗을 세트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눔하는 토종 씨앗은 10여 종이지만 여름에 또 가을 재배용 작물을 별도로 또 나눔을 하겠습니다. 잘 재배하시고 씨앗까지 받으셔서 이어가시는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진짜 보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씨앗 도서관의 역할을 해주셔서 주변 분들에게 본인이 받은 씨앗도 나눔해 주시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과천시의 종부종합청사역 인근에 네. 상설 씨앗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라 접근성이 좋아서 상설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찾는 명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과천농협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네. 오랜 수건이었던 또 핸드폰용 씨앗 도서관 앱도 개발해서 언제든지 필요한 씨앗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올해 안에는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예, 상설 씨앗 도서관이랑 씨앗 도서관 앱까지 네. 앞으로 이용이 더 편리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일단 저희 방송에서 나눔해 드리는 거는 방송 중에 지금입니다. 문자로 성함, 주소, 또 필요한 씨앗에 대한 내용 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성함이랑 주소랑 그리고 필요한 씨앗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나저나 올해는 농사일지를 제작을 못 하셨다고요. 어쩐 일입니까? 네. 예. 작년 말부터 농사일지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제작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이고, 농사일지는 예. 함께 보내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농사일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일지 제작을 후원해 주시던 분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셨어요. 농사일지는 사실은 이제 빈 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농사 의외로 쉽습니다. 옆에 누군가 농사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농자재상에 내가 이제 자주 모종을 사오거나 거름을 사오는 그 농자재상에 단골로 만약 다니게 된다면 또 그 농자재상 주인이나 직원분들의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네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면서 농사를 하는 것도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한계에 봉착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죠. 맨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모든 작물 하나하나 모든 증상 하나하나 모두 일일이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기에는 힘든 순간이 옵니다.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기본 지식의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되죠. 이게 항상 전교 1등들이 하는 말인데 기본 지식의 응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네. 근데 기본 지식은 평소에 좀 잘 쌓았다가 꺼내서 써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농사일지로 기록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순간이 쌓이게 이렇게 해놔야 농사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1년 농사를 하고도 10년의 농사 내공을 쌓는 것이 농사일지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야, 예, 멋진 말이네요. 네, 예. 초등학교 시절부터 작성하던 일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일기 안 쓰신 분들, 몰아서 쓰신 아니 근데 분들은 관장님 왜 갑자기 저를 보면서 하지만 정확했다. 예. 그래서 날씨와 기온 그리고 이제 그날 텃밭 상황, 내가 텃밭에서 한 일들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계획도 세워보고 평가도 합니다. 공책에다 해도 되지만 요즘은 또 이제 개인 핸드폰에 개인 SNS 채널을 이용해도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으면 이웃을 초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혼자 이용하는 거죠. 네네. 이런 채널은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저 근데 잠깐 공지 말씀 드려야 될 게 지금 제가 게시판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런 분들이 많아요. 토종 씨앗 신청합니다. 끝. 주소를 안 보내시고요.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토종 씨앗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고요. 성함이랑 주소 그리고 어떤 씨앗을 신청하는 건지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그냥 신청합니다 하시면 저희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지금. 씨앗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데 이렇게 말고요. 성함이랑 주소까지 어떤 씨앗인지 내용도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농사 계획은요, 관장님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농사 계획은 뭐 작부 계획, 일정 계획, 예산 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작부 계획은 텃밭에 어느 작물을 언제 심을지 그리고 동반 작물을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확 후 남은 자리, 그 빈자리에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농사에 대한 종합 계획입니다. 내가 심고 싶어하는 작물을 주작물로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작물과 이렇게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물들을 부작물, 그러니까 동반 작물로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수확 시기를 계산해서 수확 시기 그 장소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후작물을 이렇게 선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백지에 밭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직접 네네. 생각해 보면서 봄 텃밭지도, 가을 텃밭지도, 겨울 텃밭지도 이렇게 세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작물을 직접 이렇게 배치해 보는 거죠. 텃밭 일기에서 가장 중요한 텃밭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물 배치가 끝나면 각 작물에 대한 이제 공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리고 일정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적으면 되는 건가요? 언제 심고 언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인데요. 작물마다의 재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하고 또 모종으로 정식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달력에 표시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씨앗을 구매하면 씨앗 봉투 뒷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하나의 표에다가 하나의 달력표에다 이렇게 모아서 그리게 되면 그게 작물 재배력이라는 달력이 됩니다. 네. 씨앗 파종은 좀 엄격해요. 꼭 그때 심지 않으면 수확을 못하거나 아니면 수확량이 떨어지거나 이러거든요. 반면에 그 모종은 좀 성장한 모종을 정식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유동적입니다. 좀 일주일 좀 늦게 심어도 되고 일주일 예. 빨리 심어도 되고 좀 유동적인 편이죠.
보통은 이런 파종 시기를 15일 간격으로 잡아서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하는 거죠. 소환이방 지났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절기입니다. 절기를 중심으로 파종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잡초 작업, 북주기, 수확과 같이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은 5일 간격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또 10일 간격으로는 물을 주는 시기로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소 단위로 밭에 가야 되는 게 5일 간격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봄에는 21일, 가을에는 15일 간격으로 옷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걸음 중요하죠. 또. 네. 예. 이런 반복적인 스케줄을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게 되면 밭에 가서 오늘 가서 뭐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케줄에 맞춰서 농작업을 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산 계획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예산 계획은 초보자는 일단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쓴 돈 다 적어놓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비용에 대한 대안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면서 씨앗을 작업한다든지 아니면 거름을 자가 제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농사일에 투여된 자신의 노동 시간 이것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네. 얼마나 일했는지. 그렇죠.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를 찾아야 비로소 내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를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물론 예. 이런 훈련이 쌓이면서 이제 출하라든지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묻기도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기가. 네.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의 환경과 옆작물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관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가 한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논리적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콩 어떻게 키워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보고 나한테 맞는 그리고 옳은 조언과 틀린 조언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내 농사 실력이 되는 거죠. 이게 실력이다. 네. 그 관장님이 그 주시는 것도 좋았겠지만 사실은 나만의 농사일지를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 보는 게 되게 뭐랄까요 보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제가 나눔해 드린 농사일지도 빈 공책입니다. 빈 공책에 내 농사 공부 내용을 적어나가는 과정을 하시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매년 농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지난 농사일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또 올해 바꿔야 할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3년치, 5년치 농사일지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만약 이제 핸드폰에 개인 SNS 채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검색어로 이렇게 오래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럼 계속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걱정 없이 이렇게 그 검색을 안에서 통해서 고추 아니면 뭐 거름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평가하고 새로 고쳐서 작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그 씨앗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씨앗 양이 예.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 못 받게 되시는 분들께서는 좀 너른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약간 무서워요. 너무 많이 왔나요? 지금 네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쨌든 네 신청해 주시는 건 감사하긴 한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다 이렇게 못 드리는 점은 꼭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살펴봅니다. 6115님 6115님 무 보관법을 알고 싶어요. 땅을 파서 보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혹시 간단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
지금 좀 늦기는 했으니까 그래요? 땅이 얼어서 땅 지금 팔 수가 소환이라 없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무봉합본을 땅 속에다 묻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습도도 유지되면서 무가 마르면 이렇게 그냥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맛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습도도 유지하면서 온도도 저장 온도가 좋게 하려면 땅 속에 묻는 방법인데요. 근데 6115님도 사실 땅을 파는 게 이제 지금 싫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네. 이제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이제 밀폐 용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또 너무 또 얼면 또 안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채소칸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이제 신문지가 습도를 이렇게 발산했다가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지로 좀 두툼하게 싸서 채소칸에 냉장고 채소칸에다 이렇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6115님이 이 얘기 듣자마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땅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왜요? 네, 어쨌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2260님, 관장님 카무트살, 파로살, 귀리 등 이런 곡물의 영양 성분 좀 설명해 주세요. 파로살은 밥 지을 때 그냥 풀어져 버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이름이 쌀이라서 쌀인 줄 아는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사실은 밀입니다. 밀이에요? 예, 카모트 쌀은 호라산 밀이라고 하는 거고요. 파로 쌀은 엠머밀. 예, 이렇게 밀이에요. 예. 그래서 좀 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껍질이 싸고 있다는 얘기는 물을 잘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불려서 이렇게 쌀하고 같이 섞어서 조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카모트 쌀만 파로 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한참 많이 끓여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껍질이 이렇게 싸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해서 좋을 것 같아요. 슈퍼푸드로 많이 그러니까요.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곡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밀이라는 거 유념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밀하고 쌀은 한 3대 7 정도 이렇게 섞어서 같이 밥을 하는 게 좋고요. 대신에 카무트쌀이나 파로쌀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먼저 불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씻어서 이렇게 밥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불려서 쌀과의 비율을 3대 7 정도로 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6034님, 서리태가 껍질이 갈라지는 건 왜 그런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올해 그 콩 농사 지으신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좀 가을에 콩이 이렇게 꼬투리가 생기는 과정에서 가물었어요, 올해. 많이 가물었는데 이제 늦게 수확하기 직전에 좀 이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 물을 한껏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렇게 이제 콩이 이제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 자연히 이렇게 팽창하면서 껍질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해드린 건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시아터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춥습니다. 강추위 대비 잘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떠나고 싶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